일라디오 4시 경제뉴스 아나운서 임지용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올 들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가들 그리고 전쟁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높은 국가들이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 여겨지는 금값이 계속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금값 고평가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세 계속될지 금 투자 방법과 주의사항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용적률 200%대 아파트도 허용해 주겠다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에 효과가 있을지 알아봅니다.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내려왔다고요? 네, 이게 석 달 만입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3.99를 기록을 해서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올해 1월에 2.8%를 기록했다가요, 2월부터 3월까지 연속으로 3.1%대로 또 올라섰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둔화하는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가 2%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낮아진 거는 일단 물가 관리 측면에서는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농산물과 석유류 같이 가격 변동이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 측정한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2%대 초반까지 낮아졌습니다. 즉 물가의 어떤 구조적인 흐름 역시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품목별로 보면요, 불안 요소가 좀 뚜렷하다는 겁니다. 과일값, 채소값이 급등한 영향이 반영되면서 이 농축수산물 물가만 보면 1년 전보다 지난달에도 10.6%가 상승을 했어요. 농산물만 또 떼놓고 보면 20.3% 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의 어떤 기여도 측면을 보면요,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0.76%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3분의 1가량이 이 농산물 물가가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 밖에도 이제 외식을 비롯한 개인 서비스 물가도 0.95%포인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이렇게 가장 자주 접하는 품목의 물가가 비싸니까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체감적으로는 아직은 물가가 여전히 높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네. 앞으로도 그럼 물가를 좌우할 변수가 농산물이 되겠네요. 네. 이제 정부가 3월부터 이제 과일값 안정을 위해서 긴급 안정자금 투입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2천억 원 이상 투입을 했고요. 대체 과일에 대한 수입 할당 관세 품목도 확대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달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내려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이 안정 대책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네. 혹은 재원이 말라서 더 이상 시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물가가 또 3%대로 오를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네.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이 과일과 농산물 가격이 안정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생산비도 낮아져야 되고 또 작황도 좋아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많이 올랐던 과일 중에서 이제 사과의 경우에는 사실 9월이 돼야 올해 재배 물량 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까지는 농산물을 포함해서 이런 과일 물가를 잘 관리하는 게 전체 물가 관리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이제 유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달 물가에서 석유류 제품의 물가 기여도가 예상외로 높지는 않았어요. 0.05%포인트밖에 그쳤거든요. 지난달에 이제 국제유가가 중동 전세가 불안해지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유가는 시차를 두고 좀 물가에 반영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4월 물가는 괜찮았는데 5월 물가에 이 국제유가 오르는 게 얼마나 반영될지 이게 또 변수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네. 일단 지난달 말부터 해서 다소나마 지금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사실 중동 전세가 불안해질 경우에는 언제든지 또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환율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지난달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장중에 돌파했지 않습니까? 지금 기록적인 고환율 상태입니다. 지금도 1,300원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유가도 대표적으로 들여올 때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국내 물가에도 순차적으로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 이제 물가는 계속 여러 변수들과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네. 당분간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그 경기 부양보다는 물가 안정의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네, 이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수출 회복세 효과가 확대되면서 최근에 내수 위축이 좀 완화되긴 했다. 그렇지만 누적된 고금리의 영향으로 올해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자,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섣불리 내수 부양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오히려 물가 안정의 정책 기조를 맞춰야 된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KDI가 이제 오늘 발표한 현안 분석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건데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괜찮았지 않습니까? 전 분기 대비 1.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내수의 기여도를 분석을 해보면 네. 절반 이상이었어요. 0.7%포인트였거든요.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는 기여도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이 탄력적으로 이뤄진 결과다. 이런 추정을 내놨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수출 부진 속에서 금리 인상 효과가 본격 반영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됐는데 올해 1분기에는 그나마 수출이 개선된 효과로 내수 기여도가 커졌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올해 전체로 봤었을 때 내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지금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이 오히려 지나놓고 보면 내수를 꺼트리는 부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섣부른 내수 부양보다는 물가를 안정시켜서 금리를 낮추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금리 말씀하셨는데 하는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미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동결한 거죠? 네, 동결했습니다. 네. 네. 한국은행이 이제 오늘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해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를 했거든요. 미국 연준의 FOMC 결과에 대해서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밤사이 미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현재 통화 정책 기조가 충분히 제약적이다. 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이 거의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대거 후퇴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밤사이 FOMC 결과는 다소나마 통화 완화적으로 입장이 좀 선회를 한 것으로 평가가 나옵니다. 네. 하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죠. 한국은행이 오는 23일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결정하는데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연준보다 앞서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 물가라든지 환율 불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금통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 등의 변수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매우 매파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앞에 KDI가 현황 분석에 내놓은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데 지금 방점을 찍고 있잖아요. 네. 한은의 입장은 금리 인하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이창용 총재는 하반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운용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이 일단 네. 오늘 발표가 됐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실까요? 네, 자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오늘 가이드라인은 이제 사실 두 번째 네.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고요.
지난 첫 번째 가이드라인에서 전체적인 방향성이 나왔다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핵심 키워드를 먼저 꼽아보자면 자율성, 미래, 또 선택과 집중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단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서 이뤄집니다. 즉 제고 계획을 강제적으로 내라는 게 아니에요. 기업 스스로 기업 제고 계획을 내는데 참여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업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공시 내용을 보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은 목표와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각종 공시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다양한 기업 정보를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네. 가이드를 제시를 했고요. 또 기존 공시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되고 확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 공시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네.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공시를 내라. 이런 차별성을 두고 있는 거고요. 네. 공시의 형식도 이제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항목과 내용들로 구성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즉, 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열거식으로 기술하는 게 아니고요. 네. 주주나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가 관심이 있지 이런 것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알려주라라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사회가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해라.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방향성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어떻게 짜라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하죠. 이제 일단은 그 목차가 있는데 기업 개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이렇게 목차가 제시가 됐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달라지는 지점이겠죠. 현황 진단 목차부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각종 재무적인 지표, 비재무적인 지표를 기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 PBR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주가 순자산 비율 PBR, 뭐 퍼도 얘기하죠. PER, 주가 이익 비율, 네. ROE, 자기자본 이익률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다 기재를 하도록 돼 있고요. 네. 또 하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배당 수익률, 네. 네. 주주 환원율 네. 이런 주주 친화적 지표들도 여기에 기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이드라인은 이런 지표를 이제 여럿 활용해서 기업 가치 현황을 분석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즉 이런 겁니다. PBR이 우리가 지금 1배 미만이에요. 네. 이것만 기재하는 게 아니고요. 왜 1배 미만인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산 구조가 1에서 1배 미만이고요. 아니면 네. 연구 개발이 좀 부족해서 장기 성장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PBR이 1배 미만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주들에게 제시하라는 거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이죠. 물적 분할에 따른 어떤 그 모자 회사 중복 상장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항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많이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 가치 훼손하는 것들로 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내놓고 왜 만약에 중복 상장을 할 거면 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주주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라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이렇게 짜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네. 계획 세우고 공시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이행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가이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이제 공시 1회차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이제 준용해서 공시를 하고 2회차부터는 직전 공시에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얼마나 이행했는지 등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간 기업이 잘한 점, 보완 필요사항 이런 평가적 요소들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고요. 만약에 목표치에 초과했거나 또 반대로 미달했다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제시를 하라는 식이죠.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되게 과장돼서 공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허위 공식 차단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이게 이제 여러 요소들을 감안했었을 때 이게 허위 공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돼서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그 GTX-A가 개통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네. 지났나요? 한 달 네, 한 달 됐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용자가 적어서 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편하시겠지만 네. 네. 그렇죠. 지금 일단 부분 개통을 한 거죠. GTX A 노선의 부분 개통, 즉 수서에서 동탄 구간까지만 부분 개통이 된 건데 네. 정부가 예측한 이용자 수가 있는데 약 26만 명인데 지금까지 수준을 보면 절반 이하예요. 43%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부분 개통이 됐기 때문에 효과가 좀 제한적인 측면도 있고 원래 연내 개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파주 운정에서 네. 서울역 구간까지입니다. 여기가 빨리 개통이 돼야 이용률이 확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연내 개통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수요가 많을 게 삼성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삼성역이 원래 계획과 달리 네. 복합 그 환승 구역으로 더 네. 계획이 변경이 돼서 지금 개통 시점이 뒤로 훌쩍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완전 개통이 돼야 GTX A 노선은 당초에 기대했던 이용자 수라든지 활성화 등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가 지금 삼성역이 개통이 지연되면서 여기에 네. 지금 보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게 굉장히 뒤로 지연되는 것 같아요. 2028년 하반기. 네, 2028년.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개발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구간이 있고요. 네. 민자 사업으로 투입되는 이제 구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운정역에서 삼성역 직접까지는 민자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요. 삼성역에서 동탄역까지는 정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근데 문제는 운정역에서 삼성역 까지 이제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게 네. 삼성역 완공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네. 운용 수익에서 만약 이익 감소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걸 지금 정부가 물어주게 돼 있어요. 아, 계약이 그렇게 돼 있군요. 네. 근데 그 보상금 추정치가 매년 꽤 된다면서 수백억에 달한다고 하던데요. 연간 수백억 원. 그러면 지금 2028년까지 개통 구간이 늦어졌다고 따지면 몇 년이죠? 2025년, 26년, 27년. 네. 3년에서 4년 정도 매년 수백억 원씩의 보상금을 물어줘야 된다라는 심지어 계산이 총 규모가 나오는 3천억 원에 육박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국토부가 이 보상금을 내야 되냐 아니면 삼성역의 개발 계획 변경을 한 서울시가 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지금 논란도 있고 네. 그래서 나중에 국토부가 일단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거다 네. 이런 식의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국토부가 서울시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는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협의 결과도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수도권 교통 혁명을 일으킨다는 GTX A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 좀 갈 길은 멀어 보이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3분 막 넘어섰습니다. 뭐 금값이 너무 올라서 요즘 돌잔치에 금반지는 뭐 사치가 된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아요.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중국 정부의 금 매입이 금값 상승의 주 원인이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값 상승 이유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투자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금은 투자 교육을 진행하셨던 골드플레이션의 저자인 조규원 작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까? 한 5년 정도 됐죠. 2019년쯤에 이제 그때 우연한 계기로 금을 관심을 갖게 됐는데 좀 금이라는 자산이 되게 오래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투자 정보가 되게 없더라고요. 논문만 비교해봐도 뭐 주식이 한 100분의 1 정도 또 그 정도도 안 될 정도로 논문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더 재미를 느끼다가 지금 금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기다 생각이 들어서 한국금거래소에서 금은 투자 교육을 진행하셨다고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금이라는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좀 전달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금은 관련 어떤 뭐 보석 관련 이런 일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5년 전에 이렇게 뛰어들게 되신 게? 갑자기 뛰어들게 됐던 거죠. 원래는 이제 전공과 투자 무관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투자를 좀 오래 진행을 했었다가 네, 이제 금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네. 그쪽으로 좀 더 많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포커스를 이제 초점을 금으로 맞추셨군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 금값 정말 많이 올랐죠? 네. 네. 어느 정도 오른 건가요? 이게 이제 기준점이 달라서 언제보다 얼마 올랐다. 이렇게 좀 기준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요. 네. 1년을 기준으로 볼 때는 금값이 지금 한 16% 정도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오른 수치냐를 이제 뭐 다른 자산과 비교를 해 보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랑 비교를 했을 때 코스피는 7% 정도 올랐고 미국의 S&P 500이라는 지수는 20% 정도 올랐으니 지난 1년 동안은 거의 미국 주식과 보금갈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 가격이 30%가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는데 한국 주식은 그 기간 동안 마이너스 14% 정도로 이제 좀 하락했었고 미국 주식은 플러스 19% 정도 상승을 했었으니까 지난 3년을 기준으로 볼 때 금이 가장 그런 상승세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1년 전과 비교할 때 어떻다요? 금이 얼마 올랐다고요? 16% 상승. 한국 주식은 7%, 미국 주식 20%입니다. 둘 다 올랐다고요? 근데 3년을 봤을 때는 금이 가장 수익률이 확실히 높았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뚫을 만큼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던 건 두 가지로 한번 일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도 당연하게도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가장 먼저 뽑고 싶은데요. 2021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양안 전쟁에 대한 우려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 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슈가 많아질 때는 예전에 뭐 한국 전쟁이나 걸프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지면서 금 가격을 견인하는 요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앙은행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지금 1950년 통계 작성 이래로 사상 최고치의 금 매입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이 왜 갑자기 2022년부터 나왔을까를 따지면 결국엔 지정학적인 요소와 같이 섞여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특히 미국이 러시아에게 가했던 스위프트라는 그런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우리 안전자산을 외환보유고에 담아놔야 되는데 더 이상 달러 자산, 뭐 달러나 미국 국채가 그렇게 안전하지만은 않구나.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안전자산들을 다 금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이러한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전쟁 날 때 금가락진이 뭐니 금만 가져가도 어느 정도 좀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게 이제 과거 어르신들 말씀이고 사실 그게 그냥 이번에 계속 우리 주위에서 보는 전쟁과도 사실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딱 그 뭐 비단 그 두 가지만일까요?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신흥국들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금을 대거 매입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왜 이렇게 금을 사들일까요? 여기에는 그 당연하게도 지정학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에 더불어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이제 중앙은행들이 가장 큰 금을 사는 주체들이에요. 근데 중앙은행들이 굳이 금을 살 필요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왜냐하면 금은 뭐 이자나 배당을 주는 자산도 아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환금성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유동성도 좋지 않고요. 그렇죠. 보관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들은 국채를 많이 샀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를 보면 이 국채를 샀을 때 채권 투자라는 것은 내가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를 더 많이 받을 때 가치를 갖는 자산인데 이제 실질 금리가 막 마이너스로 엄청나게 무섭게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금리를 다시 많이 높여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 단계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또 금리 인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질 금리가 다시 또 마이너스로 빠져들 그런 우려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경제적 그런 불황에 대한 우려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국채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사라진 만큼 그 반대의 급부로 이제 금이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편이 있습니다. 금을 지금 보니까 중국은 어느 정도 샀다는 거죠? 지금
지난 2년간 금 수입량이 2,800톤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중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금을 많이 사는 국가이기도 하고 심지어 생산도 가장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보유한 금의 양이 한 2,000톤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양이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안에 거의 그 2배가 뛰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보유량을 2배나 늘렸던 수준인데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금을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02년에 중국이 상하이 금거래소 2002년이요? 2022년이요? 2002년이요. 2002년에. 네. 네. 2002년에 중국이 상하이 금거래소라는 걸 출범하면서 네. 전 세계의 금거래 중심지가 되겠다. 이 전까지는 이제 런던과 그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이 두 개의 거래소가 전 세계의 금거래의 거의 99%를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여기를 뚫고 우리가 뭐 처음엔 아시아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금 시장을 잡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이제 그 상하이 금거래소를 출범을 했는데요. 네. 이때 같이 했던 게 이제 금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네, 생산량도 세상에서 제일 많고 수입도 네. 제일 많이 하지만 수출도 못하게 하고. 네, 수출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금을 정말 진짜 국가 안에 많이 쌓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2002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민간 또 중국인민은행 모두의 합작품으로 지금 수입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과 갈등으로 이제 그 보유 중인 미 국채를 대거 정리하면서 그걸로 그냥 지금 그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 안에서도 이 일반 민간인들은 네. 그 중국이라는 국가 통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엔 또 자본 통제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부동산이 됐든 그런 자산들이 네. 또 국가의 어떤 통제가 이제 있었던 역사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반대급부로 이제 금이라는 자산을 좀 더 찾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측면도 많이 보여집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커지고 또 제도권 금융기관의 부실 위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면 네. 정말 안전자산인 믿을 만한 금 투자에 네. 열을 올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금값이 오른 이유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 오른다고 앞으로 계속 오를까? 사실 이제 금은 어떻게 보면은 가치 보존 가능성이 높은 안전 자산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여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정확히 시기별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때문에 지금까지 올랐다고 네.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인가? 네. 이미 너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걸 좀 크게 보고 작게 보고 이렇게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한번 크게 보자 이거죠. 이 금이라는 자산을 언제부터 인간들이 이런 화폐 형태로 썼는가를 따지면 5,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5,000년. 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진짜 화폐 형태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2,400년의 역사가 있거든요. 네, 고대 아테네 시기부터 이제 금을 화폐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근데 그때마다 2,400년 동안 똑같이 반복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뭐냐면 금이라는 자산을 이제 금 자체를 돈으로서 쓰지 않고 이거를 화폐, 약간 돈과 화폐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금화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뭐 금 하나 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1달러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화 하나를. 근데 그 금화에 뭐 예를 들어서 그 금의 함량이 한 돈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한 돈이고 1달러일 때는 같은 의미를 갖지만 국가들은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해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화폐 단위를 1달러로 통일을 했으면 그다음부터 이 금화에서 순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중량을 깎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사실 지금도 현대 경제학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시니어리티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화폐의 가치가 되게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했고 하다 보니까 다시 예전의 가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금 가격이 폭등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1933년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 가격을 평가절상했을 때나 아니면 1970년 금 가격이 26배가 상승했던 그런 폭등장이 있었을 때 이때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올랐는가를 보면 결국에는 시중에 풀린 화폐의 양,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질 때는 미국의 본원 통화량과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 보유량이 이제
똑같이 맞아지는 그 지점까지 가격이 항상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어느 정도 오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그까지는 엄청 많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납득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240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됐던 패턴으로 봤을 때 네. 금이 한 23,000불을 가야 돼요. 사실은. 좀 한 10배가 올라야 된다는 얘기니까 조금 잘 안 믿기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역사를 찾는 게 더 어렵다. 얼마에 23,000달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1트로이 온스니까 31.1g. 지금은 그런데 한 2,400달러 정도 되나요? 2,3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있고 또 사실 달러가 지금 이제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 가격은 아주 강세를 못 갈 거다라는 전망과 달리 굉장히 금값이 오를 여지가 많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얹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이게 되게 크게 봤던 거고요. 되게 짧게 봤을 때 그러니까 금이라는 자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할 때 긴 추세성을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이게 독특한 특성을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상승을 해요. 한번 상승할 때. 근데 지금 상승이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5년밖에 안 됐어요. 네. 앞으로 5년,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의 절반밖에 안 왔다는 얘기인 거죠. 네. 어쨌거나 지금 뭐 중국에서는 젊은이들도 금콩을 산다 그러고 우리도 지금 편의점 이런 데 가면 금 뭐 이렇게 상품 판다고 하는데 사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여력이 없으면 그런 걸 사는 거지만 사실은 조금 더 큰 단위를 사는 게 좋은 거고 일반 무슨 주얼리라든가 뭐 14K라든가 18K 이런 거보다는 제대로 된 24K 아주 작은 골드바라도 작은 거라도 사는 게 좋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공임이 많이 들어갈수록 나중에 팔 때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했을 때 그만큼 손실을 많이 안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왕이면 돈수를 높게 설정을 할수록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또 순도가 아주 잘 전개된 것일수록 투자용엔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금 투자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작가님? 초보자분들이라면 솔직히 실물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금융 상품에 가까운 것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ETF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상장뉴스 펀드요. 근데 이제 요것보다 조금 더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출범한 이제 KRX 금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주식 어플로 누구나 다 이렇게 투자할 수 있을 만큼 되게 간편한 거고 여기에 되게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 때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 15.4%를 떼지만 이 KRX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요. 수수료도 0.2%에서 0.3% 정도로 ETF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골드바는 사고 팔 때 수수료 없습니까? 수수료 있죠.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하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한 15%에서 뭐 많게는 20%가 좀 넘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물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 요즘 2030 세대들도 금 투자 선호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많이 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유튜브도 운영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근데 확실히 예전에 금 가격이 되게 저렴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참 그래 오르면 관심을 갖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단위가 아무리 작더라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선뜻 사지는 못할 텐데 소중한 내 돈을 투자해서 금 투자를 한다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끝으로 좀 짚어주세요. 금 투자를 할 때 이게 주식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ETF나 뭐 KRX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 성향과 그리고 내 상황과 맞는 것들을 잘 고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면 KRX 금시장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금이라는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이라는 자산도 투자 자산이라서 내가 그냥 무작정 사고 뭐 아무 때나 사고 뭐 냅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뭐 20년 동안 가격이 하락해서 마이너스 70%까지 손실을 보실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금이란 자산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골드플레이션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기환 작가였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40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집값 동향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 5월 1주차 한국 부동산원 통계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총선 지나고 이제 3주차 접어들었습니다. 3주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추이의 윤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주도 총 결과를 보게 되면 수도권은 마이너스 0.01%, 그러니까 0.01%포인트 살짝 하락폭이 확대가 됐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34, 지방 또 0.01%포인트 하락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전국 수도권은 그대로 전주하고 동일한 상황인데 이렇게 본다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3주 연속으로 보합 아니면 살짝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흐름 자체는 좀 보합에서 끊겼다. 올해 1월부터 총선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폭이 확대가 되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네. 총선 지나고 뭐 큰 변화는 아닙니다만 일단 개선 흐름은 좀 한풀 꺾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원 통계 요약 내용을 좀 보자면 시장의 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그런 우려 때문에 관망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일부 인기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강남 3구나 마용성 쪽 가격 상승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별로 혼조세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간 동향 좀 살펴봤고요.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2023년도에 네. 그때 공급 물량 발표가 과소 발표됐다. 네. 그러면서 국토부가 정정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네. 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저도 이 보도자료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통계라고 하면 이제 국가 통계잖아요. 우리가 이제 통계를 보고 저도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고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기도 하고요. 시장의 수요자들은 통계를 보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 아니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 판단을 하게 되고요. 또 건설업계들은 통계를 보고 분양 계획을 또 세우게 됩니다. 공급 네.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통계 자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한마디로 이 그라운드, 이 땅이 흔들렸다는 거거든요. 지진이 발생한 것과 같은 효과인데 이게 흔들리게 되면 도대체 뭘 믿고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느 정도 내용이 이제 오류가 생겼냐라고 보면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나온 얘기가 공급이 부족하다. 인허가도 그렇죠. 부족하고 인허가라고 하면 이제 지자체에서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라는 허가를 해주는 건데요. 네. 인허가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인허가는 5년 후에 그 입주 물량을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인허가가 네, 네. 나오게 되면 물론 물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좀 예측이 되고요. 착공 물량이 나오면 3년 후에 입주 물량을 예측하게 되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 인허가 실적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23년에 38만 9천 호 정도로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수정한 내용을 보니까 42만 9천 호로 3만 호가 갑자기 더 늘어났습니다. 네. 3만 호는 굉장히 많죠. 3만 호 정도면 우리 광교 신도시나 위례 신도시 정도의 물량인데요. 갑자기 신도시 하나 물량이 인허가가 더 늘어났다는 거고요. 착공 물량은 20만 9천 호에서 24만 2천 호. 네. 역시 이 정도 3만 호 정도가 늘어났는데 착공 물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3년 후에 입주 물량도 늘어날 수 있다. 당초 예상보다는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준공 물량이 더 충격적인데 31만 6천 호였는데요. 43만 6천 호로 이거 거의 한 11만 호 정도. 네. 11만 호 정도면 분당 신도시보다 더 많은 물량이거든요. 네. 동탄 2신도시 물량인데 이 정도가 오류가 생겼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일단 오류가 생겼다라고 하고요. 다행이라고 한다면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작년부터 이제 보합 흐름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류가 생겼다고 해서 공급 과잉이 된 건 아닙니다. 공급이 부족한 거는 똑같은데 네. 부족 양이 훨씬 더 부족하다가 조금 더 나아졌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통계를 보고 아마 건설업계나 투자자들이 크게 판단 미스했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뢰의 문제죠. 통계는 신뢰고요. 우리 한 번도 아픔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통계 조작 논란도 있었는데 네. 지금 또 이제 오류라고 합니다. 네. 조작도 있고 오류도 있으면 이제 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요.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면 정책에 대한 신뢰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과연 이거는 믿을 만한 결과인가 숫자인가에 대한 또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잘못할 수는 있으니까 회복을 하려면 뭐가 구체적으로 잘못됐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투명 있게 알려주고 네. 이렇게 우리가 개선하겠다라고 좀 방향성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월 주택 통계가 나왔잖아요. 네네. 이건 정확하겠죠. 저도 그 생각을 살짝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 믿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불신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못한 거고요. 한 번 더 믿어주고 아마 잘 하리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월 통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미분양이잖아요. 미분양이 64,964호로 3월 미분양이요. 네.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쳤고요. 준공후 미분양은 2.8% 늘어났습니다. 12,194호인데 이 결과만 보자면 미분양이 0.1%면 이제 멈췄나? 그러니까 전체 미분양이 64,000이라는 거죠. 64,964호니까 65,000원 정도인데 전월이니까 2월 대비 0.1%밖에는 증가 안 했으니까 분위기가 좀 뭐 나쁘진 않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3월에 분양이 거의 없었어요. 그 청약홈 홈 개편으로 인해서 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한마디로 네. 이게 시장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장사를 안 했는데 이게 뭐 좋고 안 좋고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그렇겠네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4월, 5월에 지금 밀어내기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5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미분양 저는 7만 호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인허가 물량도 이제 전월 대비 12.8% 증가해서 25,836호가 나왔는데요. 이게 전월 대비거든요. 그러면 2월 대비 3월이니까 2월 같은 경우는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도 마찬가지죠. 2월은 설 연휴도 있었고요. 네. 날짜 자체도 29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월 대비는 3월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분양 물량도 마찬가지죠. 분양 물량도 청약홈 개편 때문에 2월 대비는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전월 말고 그러면 연도별로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연도별로 이제 3월까지 네네.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역시 인허가 물량은 올해 3월까지 물량을 보면 7만 5천 호 정도로 작년이 1월까지 9만 7천 호였으니까 인허가 물량은 줄어든 거는 사실이고요. 네. 착공 물량도 연도별로 본다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가 4만 5천 2020년 내 호. 제일 최저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을 때 2021년에는 12만 9천 호까지 착공을 했으니까 올해도 역시 착공 물량도 줄어들었고요. 분양 물량도 작년보다는 살짝 늘어났는데 작년 1분기 분위기 아시잖아요. 아이고, 네. 그때 분위기보다는 좋아진 거지 평년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줄어든 거는 사실인 거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바닥을 쳤다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네. 뭐 거래량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3월 이제 지금이 5월이니까 3월은 이제 거의 다 확정인데 3월 거래량 내용을 보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살짝 보니까 4,085가 넘었더라고요. 4,080 한 이 정도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2021년 8월 이후에 네. 2021년 8월이면 엄청나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네. 그때가 4,005 정도였으니까 그때하고 비슷하게 나왔다. 그리고 2022년에 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굉장히 약세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는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살짝 좀 흥분하는 약간 흥분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매 낙찰가율도 조금 높아졌어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요. 네. 이제 시장에 3월 거래량이 늘어났어. 현장에 가보니까 또 호가도 올라가게 되고요. 서울 기준입니다. 호가도 올라가게 되고 매물도 뭐 그렇고 거래량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시장의 수요자들이 그러면 급매물이 없다면 우리는 경매로 눈을 돌리겠다라고 해서 경매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낙찰 가율이라고 하죠. 감정 가격 대비 이제 몇 프로로 어느 정도 가격을 선내느냐인데 네. 전월이죠. 85.9%에서 5%포인트 올랐습니다. 90.8%. 그러니까 감정 가격의 거의 91% 정도 돈을 지불하고 네. 이제 낙찰을 받았다는 거고요. 낙찰율도 이제 올라갑니다. 34.9%에서
올라가서 47.1%로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났고. 지금 여기 서울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입니다. 서울 네.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여전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서울 거래량 통계를 보면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거래량도 그렇고 경매도 그렇고 좀 예. 좋아지는 분위기가 근데 보여지고 지역별로 있습니다. 보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지역별로는 차이가 많고요. 서울의 이 분위기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네. 3월입니다. 총선 전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총선 지나고 앞서서 우리가 살짝 꺾였다고 지금 꺾이는 모양새가 3주 지속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4월, 5월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아마 5월이나 6월 정도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통계가 나오면 이 거래량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3천 건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서반포라는 게 원래 없죠. 서반포는 이름이 반포 서쪽이 서반포죠. 아니 부동산 시장에서 이 서반포란 단어 때문에 서로 굉장히 얘기가 논란입니다. 있더라고요. 네. 이게 난리도 아닌데 사실 이게 참 우리 이름도 그렇고요. 아파트 이름도 짓는 건 자유인데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필이면 반포가 대한민국의 이제 최고 부자 동네 중에 하나죠. 부천이기 때문에 반포 쪽에서 보면 아니 무슨 우리 이름을 붙여가지고 서반포라고 하냐라는 논란이 있고요. 해당 네. 지역에서도 이 지역이 흑성 뉴타운입니다. 11구역인데 네. 이름을 서반포 서밋 더힐이라고 지어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이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포 쪽에서는 무슨 반포 이름을 붙이느냐. 네. 또 동작구 쪽에서는 아니 흑석이 어때가지고 왜 그런 이름을 붙이느냐. 근데 진짜 가깝긴 하잖아요.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깝기는 네, 그래서 하죠. 뭐 이주 수요 있을 때 다들 흑석으로 넘어오고 하니까. 네네. 여긴 그래서 반포 이름을 주민들이 많이 사니까.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이름이 이제 논란이 되는데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 상암 있잖아요. 상암에 가면 이제 DMC라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네. 미디어 시티인데 DMC 구역 내의 아파트는 DMC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월드컵 파크 1단지, 2단지, 뭐 4단지, 7단지 나오는데 네. DMC 이름이 붙어 있는 아파트들은 주변에 고향 향동지구나 그래요? 덕은지구에 DMC 이름이 주로 붙어 있고요. 네. 우리 마곡도 마찬가지죠. 마곡에 네. 가보면 마곡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는 엠벨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네. 엠벨리 1단지, 2단지고요. 마곡 주변이 마곡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제 반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논란이 네. 됐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갈까? 서반포를 붙이면 아파트 가격이 뭐 반포를 따라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은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저는 내부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합원들. 이게 조합원들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네.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고요. 좀 더 기분이라도 좋게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청약하는 아파트가들 같은 경우는 청약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이름을 네.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붙이게 되면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실제로는 아파트 브랜드 이름은 영향을 주지만 이런 네. 이름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는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용적률 이야기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건축하는 이제 많이 짓는 기준이 되는데 오늘은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이 있고요. 허용 용적률이 있고요. 상한 용적률, 법정 상한 용적률이 있는데 좀 네. 어렵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법으로 이제 주택법,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3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법정 상한 용적률이 300%입니다. 네. 300%인데 이걸 다 주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서울 기준에 기준 용적률은 210% 주게 되고요. 디자인 잘하거나 하면은 상을 하나 줍니다. 20%포인트, 20%포인트 더 줘서 네. 230%, 여기에 기부 체납 잘하면 20%포인트 더 줘서 250%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임대주택 많이 지으면 최장으로 300%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네. 기준점으로 올려주니까 지금 기준에서 한다면 360%까지 올릴 수 있는 그게 1.2배 나온 정도 거군요. 늘어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서울시 그럼 방침입니다. 아파트 공급의 속도가 좀 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최근에 네. 발목을 잡는 게 결국엔 돈이잖아요. 건축비.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돈 문제가 걸린다면 아무리 용적률을 올려줘도 건축비가 올라가게 되고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또 조합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건축비 이 돈 문제 때문에 속도를 내는 데는 좀
좀 제한이 될 수도 있을 것 홍제 같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 전용 84 추정 공급 가격이 뭐 14억 8천까지 뛰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4,250만 원 3.3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가 이 정도로 추정치가 공개됐는데요.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에 나온 내용이 3천만 원대 그러니까 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3년 4년 만에 물가가 이렇게 올랐나 싶기도 한데 제가 최근에 아무리 봐도 이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좀 건축비를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